사실 코인 투자 다들 무지성으로 하고 계신데 이렇게 해도 되나? 얼마 안 남았습니다. 반감기 이제 다 해서 채굴 다 끝날 때까지 얼마 안 남았고 이제 수요만 많아지면 가격은 올라가겠죠. 코인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 가격대를 찾아서 그것만 샀어요. 근데 이러면은 무지성 코인 투자에 찬성하는 입장이 아닌 거 아니에요? 저 찬성 안 하는데요. 디토크 시즌2 첫 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박신혜 변호사. 최정인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무지성 코인 투자 괜찮은가 대해서 저희 법인 변호사님들을 모시고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블록체인 전문가 김동한 변호사님, 그리고 코인 알못이지만 똑똑한 표경민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바쁘신 변호사님들인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동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똑똑하고 싶은 표경민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오늘 복장이 되게 남다르신데 네, 복장을 이렇게 선택하신 이유부터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주제가 코인이니만큼 코인을 하면은 이제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우리네들의 자그마한 희망을 복장으로 한번 승화시켜 봤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촬영해 주시는 감독님께서 어제 업체 10군데 연락을 해서 저녁에 구해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입게 되었고요. 그 엄마한테는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고 한번 일어나서 한 바퀴 이렇게 이렇게 생겼고요. 예, 역시 저희 법인의 솔선수범 변호사님답게 부자가 되겠다는 열망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계시네요. 요새 또 아부다비가 또 핫한데 네? 약간 그런 컨셉 맞춰서 입으신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근데 IS에서 뭐라고 하진 않겠죠? 코인은 진짜 이제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열망에서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아침에 비트코인 한 개가 얼마인지 검색을 해보고 왔어요. 변호사님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네, 방금 8만 달러 정도라고 또 다른 분이 확인해 주셨어요. 이렇게 변동성이 되게 네. 크네요. 네. 비트코인이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전자화폐 일종으로 시작했다는 걸로 알고 있었고 그 당시에 비트코인 한 개가 2,000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게 1억 2천만 원까지 치솟은 걸 보면 이게 이제 더 이상 화폐를 벗어나서 투자 대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너도 나도 코인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 안 하고 있는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되게 너무 뒤처진 게 아닌가라는 경각심마저 드는데 이 코인 투자 지금이라도 당장 시작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다른 분들의 이제 시각을 알고 싶어서 저희가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네. 그 블록체인 투자사 해시드의 싱크탱크인 해시드 오픈 리서치에서 지난 12월에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 결과 성인 4명 중 1명 가상자산을 보유 중이라고 합니다. 그 보유 중인 그 투자수단 중에 주식 투자율이 62.5%로 1위를 차지했고요. 그에 이어서 가상자산은 25.4%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4명 중에 한 분은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계신다는 말씀인데 저는 없거든요. 저도 해본 적 없습니다. 대표님은? 저는 계정만 있고 사본 적은 없어요. 저는 뭐 종종 거래하긴 합니다. 네. 예. 4명 중 한 명이 많네요. 맞네요. 네. 네. 그렇다면 네, 사실 코인 투자 다들 무지성으로 하고 계신데 이렇게 해도 되나 싶긴 한데요. 네. 이 이제 찬반 논쟁이 앞서서 사실은 코인을 어디서 살 수 있고 어떻게 살 수 있는지조차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네. 예. 어디서 어떻게 사나요? 먼저 계정이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계정을 만드셨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는 이제 업비트라는 플랫폼이 있어서 거기에서 코인을 사볼까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계정 만드는 방법대로 계정을 만들었는데 사본 적이 없어요. 지금 표현님 말씀처럼 사실 이제 뭐 기존의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원화로 가상자산을 사야 되니까 증권 거래하듯이 증권사 앱
어플을 깔아야 될 거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가상자산 거래소 어플일 거고요. 어플을 깔아서 뭐 좀 특이한 게 각 거래소마다 연동되는 은행이 있죠. 뭐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K뱅크인가요? 예. 네, 이제 곧 바뀔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다른 네, 이제 네. H은행으로 바뀔 예정이긴 한데 빗썸 같은 경우는 이제 N은행인가요? 그런 식으로 연동이 되어 있어서 그쪽에 계좌가 있어야지만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우리은행 계좌만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거래소 이용이 어렵고요. 그래서 그쪽 계좌를 만들어서 1대1로 연동되는 어떤 가상 계좌 번호를 주면 거래소에서 거기에 현금을 입금하고 그 현금을 이용해서 이제 포인트로 전환을 해서 거래를 하는 뭐 그런 방식으로 취득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일반인들이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주식의 취득 방식과 굉장히 유사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이미 투자 수단인 아까 말씀하신 주식이랑 흔히 비교가 되다 보니까 주식 투자의 그 경험이 투자자들이 익숙하니까 최대한 좀 유사하게 UI도 만들어 놓은 측면이 있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장 익숙하게 알고 있는 건 비트코인인데 이 전자화폐의 종류는 비트코인 말고 제가 언뜻 듣기로는 이더리움이라는 것도 있고 그 밖에 것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 가장 많이 이제 상용화되고 있는 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인가요? 말씀처럼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게 유명하죠. 그게 어떻게 보면 1대장, 2대장이라고 말하나요? 예, 그렇게 보통 말을 하고 또 이제 최근에는 원화, 뭐 법정 화폐인 달러화랑 패깅된 테더, 스테이블 코인, 테더나 USDC 같은 어떤 스테이블 코인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거래소에 제가 몇 개의 토큰이 상장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수백 개 아닐까요? 예, 보통. 예, 그래서 사실 거래할 수 있는 토큰 종류는 되게 많고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토큰은 누구나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토큰이 계속 새로운 종류가 생겨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잠깐 주식 투자를 했을 때 보면은 뭐 몇 프로 넘어가고 몇 퍼센트 이상 빠지고 그러면 이게 브레이크를 거는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가상자산은 정말 가격 변동이 심하더라고요. 막대기가 정말 높게 낮게 오르락내리락 하던데 왜 이렇게 변동성이 큰 건가요? 사실 이게 제가 약간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최근 국장을 보면은 변동성 측면에서 비트코인이라는 어떤 특정 가상자산이랑 비교해 봤을 때 이게 비트코인 변동성이 더 적은 게 맞나? 이런 의문이 들긴 합니다. 예, 근데 예, 무튼간에 뭐 변동성에 대한 어떤 보호 수단 관점에서 보면은 뭐 기존의 증권, 자본시장법상의 어떤 증권 거래 시장 혹은 파생상품 거래 시장은 가격 변동에 따른 어떤 보호 수단들이 규제화되어 있어서 뭐 전일가 기준으로 30% 이렇게 되면은 거래 중개를 중지한다거나 그런 조치들이 이미 명문화되어 있어서 제도권 하에서 이렇게 어떤 가격 변동을 조정하는 장치들이 있는 반면에 지금 가상자산 거래 시장에는 그런 규제 수단들이 조금 마련되어 있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좀 더 딥하게 들어가면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로 보면은 우리나라 주식 회사의 주식이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시장이겠죠. 삼성전자는 코스피 시장에 상장되어서 코스피에서만 거래가 되다 보니까 뭐 해외에서 거래하려고 하면은 장내 거래는 코스피에서만 해야 되고 나스닥에서는 거래가 어려운 반면에 뭐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을 거래하든 바이낸스라는 어떤 유명한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하든 다 똑같이 거래되기 때문에 한 거래소에서 어떤 규제를 우리나라에서 규제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의 규제는 좀 다를 수 있다 보니까 적용하기 좀 일관적으로 적용이 어려운 측면도 있겠습니다.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좀 제도화되지 않은 측면에서 이렇게 변동성이 크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는 이제 또 주식 거래 하시는 분들은 이제 거래 시간이 앞뒤로 좀 늘어났죠. 이제 ATS 대체 도입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좋을지 안 좋을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크립토 장은 24시간 온라인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몫할 것 같습니다. 무지성 투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코인 투자는 특히 사실 공부할 소스도 별로 없고, 네. 그래서 이 무지성 코인 투자에 찬성하시는 변호사님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우리 만수르 변호사님께서 네. 찬성하는 입장에서 한번. 네, 일단은 무지성에 대한 우리가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무지성은 안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근본적으로 좀 고찰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과연 코인은 지성적 접근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먼저 던져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진지하게 왜냐면 이제 보세요. 아까 변동성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 비트코인을 예로 들어보면 2017년 1년 동안 약 20배가 상승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바로 다음 해인 2018년 약 85%가 폭락을 하게 됩니다. 2021년에 여러분들도 아시는 도지코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위터에서 도지코인에 대해서 한마디 할 때마다 계속 올라가다가 이제 일론 머스크가 SNL에 출연하면서 최정점을 찍고 바로 폭락을 한 그런 사례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가슴 아픈 그 루나 테라 사태가 있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테라의 스테이블 코인이 붕괴하면서 하루아침에 400억 달러가 증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2년 11월에는 FTX 거래소가 붕괴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인해 작년 12월 4일 비트코인 사상 최초로 10만 달러를 돌파하게 됩니다. 이런 숨막히는 변화 속에서 과연 우리가 지성적인 분석과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 그것이 과연 유효할까라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주로 다들 빈번하게 하시나요? 예전에 미국 주식 조금 했습니다. 와, 오 약간 되게 제가 하지 않고 저는 저의 돈으로 저희 남편이 했지만 결국 제가 한 것이 된 상황입니다. 좀 부럽네요. 저 했어요, 저. 표현님은 저 하고 있어요. 지금도 국장에? 아니요. 어. S&P랑 그 배당주들. 굉장히 안정적으로 하시는 성향이신데요. 네. 그러면 저 궁금한 게 그 배당주 들어갈 때는 어떤 기준으로 골라서 들어갔어요? 근 20년간 배당액이 계속 증가한 주식들을 찾아서 그것만 샀어요. 근데 이러면은 무지성 코인 투자에 찬성하는 입장이 아닌 거 아니에요? 저 찬성 안 하는데요? 둘 중에 하나 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예, 그렇군요. 예. 이게 사실 저는 오히려 제가 무지성 코인 투자 찬성하는 입장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말고는 애초에 손을 안 댔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두 개는 그냥 무지성으로 사자 약간 이런 관점이기도 했는데 그럼 무엇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일단 미국 금리 영향을 제일 많이 받고요. 주식처럼. 예, 그리고 이제 뭐 결국 통화 정책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크죠. 네. 예, 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비트코인 전체 수가 그러니까 캡이 딱 씌워져 있는 게 맞나요, 변호사님?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냥 정말 기초적 어떤 상식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것은 그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그 수요 공급 논리를 보면, 그러니까 이제 공급이 제한되니까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은 당연히 오르겠죠. 네. 근데 이제 공급이 제한되는 건 맞거든요. 애초에 발행량이 정해져 있고 4년마다 반감기가 도래해서 매번 발행되는 비트코인의 양도 반씩 줄어듭니다. 마치 이제 반감기는 이제 원소 반감기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원소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반감기 이제 다 해서 채굴 다 끝날 때까지 얼마 안 남았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비트코인이 풀렸기 때문에 이제 수요만 많아지면 가격은 올라가겠죠. 그게 낙관론자들의 주장이죠. 왜냐하면은 ETF도 나왔고 미국이나 다른 국가에서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비트코인 반대론자들이 되게 많잖아요. 가상자산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 예, 근데 이제 그 중에 대표격인 이제 워렌 버핏 형님도 오물에 비유하다가 최근에 그 오물을 먹었다. 약간 이제 그런 비유가 있을 정도로 비트코인 쪽에 간접 투자를 시작 좀 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수요가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은 예상은 이제 그런 걸 근거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오물을 마셨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들썩거리는 것 같고 이게 맞아요. 무지성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러니까요. 어디까지나 저희가 이 프로는 투자 권유는 아닙니다. 이거 분명해야 될 것 같은데. 네. 투자 권유는 아니고요. 그냥 무지성 코인 투자를 찬성하시는 분과 반대하시는 분의 의견을 그냥 듣는 거예요. 그 표변님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또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역시 나는 코인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갑자기 있어. 말씀하신 내용을 한 30% 정도는 이해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역시 나는 발들일 시장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좀 근데 해봤습니다. 이게 되게 웃긴 게 비트코인이 왜 이렇게 비싼지 사실 저도 아직까지 전혀 모르겠어요. 아 정말요? 네. 모르시면 어떡해요? 박 변호사님은 좀 거기에 대한 인사이트이 있으신가요? 아니 근데 그냥 궁극적으로 법정 화폐를 대체할 것이다라는 어떤 그 미래론자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법정화폐를 대체할 것 같지는 않고 약간 금처럼 될 거라고 얘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안전자산이요? 네, 그래서 금의 가격이 형성됐을 때 그 금의 가치를 부여하잖아요. 근데 그 금의 원래 그 돌덩이에 실물의 진짜 무게와 가치가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부여한 가치가 있는데 여기 이 전체 가치 중에서 비트코인은 요 금 실물 요게 빠진 거라고 보면 된대요. 그 비트코인을 왜 사지? 이 생각은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이더리움을 사는 거는 이해는 갔어요. 예, 어느 정도는 기술을 조금 이런 기술이구나 이렇게 쓰일 수 있겠구나가 그려지면 이더리움 한번 사볼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비트코인은 제 예전에 이제 공부했을 때는 쓸 데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왜 사지? 막 했었는데 이게 또 투자 관점이나 경제 관점에서 보면 그렇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예, 저도 이제 투자 잘 모르긴 하는데 그래서 아 비트코인은 또 이런 식의 의미가 있구나라고 주입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익명성의 어떤 매력도 있지 않을까요, 변호사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 계좌 만들고 그 은행 계좌 연동돼서 다 이제 본인 인증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익명성과 코인 투자는 또 좀 별개인 것 같아요. 네, 익명성과 정보 무결성, 익명성 이런 비트코인 블록체인 기술의 얘기와 코인 투자에서 그 거래소에서 하는 코인 투자는 완전 별개의 얘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저는 장기 투자라고 하면은 주식처럼 한 1년, 2년 묻어두는 거를 통상 생각했는데 또 코인 쪽에서는 장기 투자가 개월 단위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네. 주기가 짧은 만약에 그렇게 짧은 개월 주기로 투자를 할 거라면은 이런 어떤 정말 기초적인 어떤 개념들이 가격 상승과 이익에 작용을 할까라는 좀 의문도 들긴 하네요. 그 점점 무지성 찬성론자가 돼가시는 것 그러신 것 같은데요. 같은데. 아니 결국은 이제 뭐 트럼프가 발언하면 어떻게 되고 이런 게 사실은 요새 가격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무지성 코인 투자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사실은 코인 투자하면 안 된다. 약간 이런 쪽이긴 하거든요. 요새 너무 무섭다. 네. 예, 약간 이런 입장이긴 한데 예. 근데 이게 무지성 코인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 가격 변동성보다 전 이게 더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 우리 맞아요. 모두 시간이 없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무지성 투자를 하게 되는 결론에 이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현실은 배당주 꾸준히 분석해서 사모은다. 네. 몇 개 있어요. 그 미국 주식 중에 배당금이 계속 오르고 있는 주식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관점은 어때요? 예를 들어서 코인을 사면은 배당처럼 네. 계속 뭔가를 준대요. 네, 이자를. 네. 그러면 살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럼 뭐 기준으로 고를 것 같아요? 그냥 남들이 사라는 거. 아 이자 많이 주고 이런 게 아니라 네. 확실히 무지성이긴 하네요. 근데 확실히 시간이 없으면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시간과 또 투자할 돈이 없으면 어차피 소액이니까 거기에 너무 많은 그 저의 그런 정신적인 그 소모를 시키진 않을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시간도 저는 없고 제 돈도 주변에 없고. 어떤 사람이 있는지가 투자에 굉장히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에 열을 올리시는 분 옆에 있으면 부동산 투자를 안 하고 있는 내 자신이 루저 같고 코인을 다 하고 있는데 나만 안 하면 그게 또 약간 이제 이게 한국인의 심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나를 되게 불안하게 만들고 또 통계 아까 그 보면은 20, 30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그런 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저도 이제 예전에 완전 불장일 때 카페 같은 데 가서 네. 앉아 있으면 네. 옆에서 모르는 분들이 네. 코인 얘기를 막 하는데 너무 무서운 게 이름이 이뻐서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들으면은 뭐지? 진짜 막 돈을 그런 게 그렇게 진짜 무지성이고 근데 누군가 또 벌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무지성 투자를 재미로 하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도박 중독처럼. 예뻐서 샀다는 것처럼 그 도파민에 중독된 사람은 이제
그런 걸 할 수 있거든요. 미국 대통령 이름 딴 코인 같은 거 그런 맞아요. 그런 것들 사실 그냥 수집용으로 사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오피셜 트럼프라고 최근에 있었거든요. 네.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대통령 취임하기 한 이틀 전인가에 발행한 밈코인이에요. 그래서 그게 적게 잡아도 한 7만 % 올랐을걸요. 그게 사실 찍어냈을 때 가격이 그게 되게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트럼프가 밈코인을 찍어냈을 때 고점 기준으로 트럼프의 총 자산이 바이비트라는 거래소가 해킹을 당했어요. 이더리움을 엄청난 금액을 당했고 저한테 있다 보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제 소위 말하는 비밀번호에 해당하는 개인키 관련된 값이 털렸다. 그러면은 지갑이 해킹당하는 거라 7만 %까지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은 막 순간 현타 오지 않아요? 100조? 저요? 예. 왜 안 하고 있지?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되게 정보를 얻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코인 사겠습니다. 10년 후에 이 비트코인이 남아 있을지 아니면 휴지 조각이 될지 제 생각에는요.